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61페이지부터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조선 후기 정치 변동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 흐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었던 시기가 17세기. 그 중에서도 17세기 후반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으로 보자면 숙종. 그래서 이때는 붕당들끼리 참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붕당 정치 변질이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벌어졌던 정치적인 급격한 변동 상황을 이제 헌국이라고 했었는데, 이 두 차례 이제 황국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서인승. 근데 이 서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또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론 같은 경우는 강경파, 소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건파. 그런데 또 나중에는 그 장희빈의 아들 있잖아요. 나중에 경종이 되는 그 장희빈의 아들을 또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러싸고, 노론 쪽에서는 경종 인정 안 하겠어, 소론 쪽은 인정하겠어, 이런 이제 대립 구도를 보였었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종이 왕이 될까 말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종이 4년 만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영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조는 조선 후기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그 르네상스기를 마련하는 시작이다 하면서 대단히 카리스마 있는 왕으로 아시는데, 그도 왕이 될 때는요 되게 불안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거기다가 또 기본적으로 그 연인군이었던 영조 같은 경우는 엄마가요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숙종한테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었겠죠. 근데 후궁 중에서 숙빈 최 씨의 자식인데, 그 숙빈 최 씨가 무술이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궁녀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요 왕궁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외갓집, 일반 사가에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왕세의 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궁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도 이제 노론이 밀어주지 않았다라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러니 이런 이제 상황을 딛고 왕이 된 영조 같은 경우는 안 되겠어, 이 붕당의 싸움이 너무 심하잖아, 그들을 누르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조 그리고 그의 손자였었던 정조 때까지 이어져요. 이것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탕평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할 때요 가장 핵심 내용은 결국 탕평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붕당의 싸움을 누르려고 하느냐, 그게 핵심인 건데, 이 탕평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파악하셔야 돼요. 탕평의 본질은 다른 거 없어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왕권을 아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붕당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서인 안에서 노론이건 소론이건 아니면 남인이건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왕권을 더 강력하게 키워서 너희들 싸움을 눌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붕당도 철저하게 힘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할 거야. 기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강력했던 왕이 있었을 시기 때 실제로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에요.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눌러버린 그런 이제 효과만 발생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정조가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다가요 1800년 그때요 갑작스럽게 사망해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혹시 정조가 그동안 이제 권력을 많이 잡고 있었던 이 노론들 있잖아요. 노론들에 의해서 뭐 암살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독살, 암살 이런 건 아니고 정조한테 이제 종양이 있었거든요. 조선의 왕들 같은 경우는 종양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경무에 시달리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좋은 거 많이 먹지만 운동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서 조선의 임금들이 평균 수명이요 47세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조도 갑작스럽게 죽는데, 문제는 탕평책을 통해서 왕권은 키워놨는데 붕당의 싸움을 완벽하게 누른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의 아들 11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헌종 같은 경우 또 8살이 왕이 돼요.
헌종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왕족 중에서 되게 무능한 사람을 또 왕이 되는데 철종. 19살이 왕이 되지만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 썼던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서 어리거나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왕이 가지던 권한은 외척, 왕빈의 집안 있잖아요. 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19세기 때 나오는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일부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세도 정치 이렇게 불러줘요. 자, 기본적인 흐름이 이해 좀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 일단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어떻게 붕당의 싸움을 누르는지 이 탕평책을 실시했던 18세기 상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영조와 정조 문제는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출제 가능성이요. 매해 1순위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탕평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탕평책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비교해 주시는 거. 왜냐면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에 뭔가 좀 비슷한 모습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탕평책 안에서도 잘 구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조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탕평책이라고 하면 영조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탕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추진한 거는 맨 처음에 제시했던 건 그 앞에 있었던 숙종이에요. 앞서 우리가 숙종을 보면 경신기사 갑술이라고 해서 특정 붕당이 세력을 잡았을 때는 꼭 그 숙종이 그걸 이제 팔을 뒤집어 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야, 이거 특정 붕당의 세력을 너무 잡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 자체를 처음에 제안했던 것 자체는 숙종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종의 탕평책을 뭐라고 하냐면 명목에 그쳤다. 그러니까 얘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특정 붕당에게 세력을 몰아주다 편당적 조치를 했다. 명목상 탕평책이었다. 편당적 조치를 했다. 느낌 보세요. 편당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하나만 막 집중해서 먹어요. 나는 밥 먹을 때 김만 먹어요. 편식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만 좋아해요? 편애라고 하죠. 편당적이라고 하면 한 번은 서인만 좋아하고 한 번은 남인만 좋아했던 거. 되셨어요? 그래서 숙종은 제안은 했으나 아직까지는 명목에 그쳤고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던 것은 영조이더라. 그게 이제 개인적 경험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딱 제일 먼저 뭘 발표했냐? 탕평교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탕평교서. 자,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지나서 162페이지네요. 16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보이십니까? 요 문장 뜨시면 영조와 관련돼 있구나.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문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편 사람을 모두 역당으로 몰아붙였다.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유배된 사람들은 경중을 다시 하려 대신과 함께 등대하고 석방하도록 하고 이조는 이를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하도록 해라.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이 붕당 정치가 대단히 변질이 됐을 때는 관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다 뭐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쌩까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더라랍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뭐 노론이다, 소론이다 이런 단어 자체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니들 앞으로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내 앞에서는 그런 말 쓰지도 마. 그 정도로 영조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본격적인 탕평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단 이때 이 탕평책을 추진할 때 정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완론 세력들을 등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완론 탕평책이라고 해요. 역사 공부할 때 계속 새로운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뭐 노론이다, 소론이다 그런 단어를 안 쓰는 대신에요. 완론이다, 준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완론이라고 하면요. 조금 온화한 입장을 추구하는 쪽. 반면 준론이라고 하면요. 각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강경한 세력들 이들을 이제 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건 거죠. 영조는 나는 어떤 붕당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안 가리겠어. 그러니까 숙종처럼 야 니네가 이번엔 잘했어. 니네한테 힘 실어줄게.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겠어. 붕당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겠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추진하는 이러한 왕권 강화에 동조하는 온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쓰겠어 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론 탕평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의 모습 볼게요. 일단 탕평책이라는 것 자체는 왕권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는 강경한 세력들 다 빼고요. 좀 온화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했는데 그런 세력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탕평파를 육성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세력을 보자라면 아직까지는 노론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노론이 더 많아서 뭐 왕비들 같은 경우도 노론 집안에서 데려오거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론에서도 강경파들을 등용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온건파들. 소론 안에서도 온건파들. 그래서 왕이 하는 개혁을 그래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붕당 싸움의 근원이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이제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서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에서 사림들이 만들었던 사립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랑 같은 서원 출신이 그럼 같은 당파를 형성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붕당을 계속 그래서 확대시키는 그 붕당의 근원지이고요. 사림들을 재생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서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까지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자꾸 이게 그 싸움이 그러니까 한양에서만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이슈만 터지면 저기 각 지방에 있는 수백 개의 서원에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막 수도로 모이는 거죠.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럽다. 자, 그러니 불필요한 이런 서원들 정리하겠다. 자, 역사 공부할 때요. 조선시대에 서원 정리하겠다 그러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영조예요. 그 또 하나의 인물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공부도 안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47개 남기고 서원을 죄다 없애버립니다. 되셨어요? 자, 그만큼 그 당시 서원은 순수 학문기관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직에 나오지도 않고요. 각 지방에 있으면서 제야 세력인데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살림이라고 했었는데 이 살림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겠어.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면 조선 후기 정치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붕당 간의 싸움에 또 근원이 되고 있었던 관직이 이조전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두 가지 아시죠? 3사 관리들 추천하고 자기가 물러날 때는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있잖아요. 그런 권한들 없애버리면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균관 딱 앞에다가요. 비석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탕평비. 내용은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아니하는 자는 군자의 마음이고 신의가 없고 맨날 아첨하는 자는 소인배의 마음이다 라고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아 니들은 이런 거 새겨두고 정치판에 나와서 절대 분당 나눠가지고 싸움 일 그런 거 하지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뭐 탕평파, 탕평비, 탕평과 과거 시험이에요. 탕평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탕평과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러면 영조랑 관련돼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영조의 정책은요 어느 정도 성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 특히나 노론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론 강경파들 있잖아요.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2인자의 난이 있어요. 이 2인자 같은 경우는 소론 안에서도 강경파예요. 이 사람은 남인에다가 중도 상인에다가 노비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니 영조가 지금 왕이 된 거 경종의 어떤 독살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영조한테 한 방을 매깁니다. 물론 진압당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진압당하고 난 다음에 영조 같은 경우는 야 더욱이나 이런 강경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완론 세력들을 모아서 탕평파를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뒤에 가서도 또 벌어지는 게 뭐가냐면 나주에서요 괴서 사건이 일어나요. 괴서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괴소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도 물론 이제 글자는 다릅니다만은 그런 분위기예요. 대학가 같은 데 가면은 벽보, 대자보 붙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벽서라고 하면
이렇게 벽보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주 객사문에다가요, 이 괴서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지라는 사람인데 그도 소론 강경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노론한테 미움을 받아서 귀양생을 했고요. 20여 년째 귀양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딱 붙여버린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목은 날아가지만 결국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소론들의 좀 반발이 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도세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도세자는요, 영조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뒤주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똑똑했다라고 해요. 단 그는 글을 읽기보다는 약간 무인적 성향이 조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거죠. 반면에 영조 같은 경우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조의 어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게 생겼어요. 예, 정말요. 딱 그 어진만 봐도 와, 정말 좀 세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영조는 성격도 좀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 기복도 좀 있으셨고요. 카리스마가 많았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랑 좀 충돌이 많았어요. 또 영조는 이게 감정 기복이 아까 제가 심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좀 너무 오래 산 것 같은데 내가 살짝 뒷방으로 물러나고 얘를 통해서 대리청정시키는 게 어떨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때마다 아버지 아니 되옵니다. 머리 풀고 나가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이는 정치적인 쇼에 어렸을 때부터 막 연습이 많이 돼 있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노론 쪽 입장보다는 소론 쪽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조 당시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노론들은 사도세자가 마음에 안 들겠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그가 왕이 된다면 노론들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론들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좀 이렇게 확대 증폭을 시켜요.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는 궁궐 밖에 나가고 자꾸 막 평안도도 갔다 오고 군인적 성격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좀 강했었던 영조는 너 뭐야 뭐 이렇게 되고, 결국 그래서 노론의 모함을 받아서 사도세자는 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일 만인가요? 굶어 죽게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영조는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반성도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그러니까 영조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너의 아들만은 내가 노론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리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돼요. 바로 정조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영조의 정책에서는요, 소론의 반발과 사도세자의 죽음이 이 노론과 대비되어지는 거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당시가 18세기잖아요. 그럼 조선 전체로 보자면 네 번째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17세기, 18세기를 가면 농업에서 상공업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회가 달라졌죠. 그렇죠? 사회가 달라지면 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교복 입어도 막 귀미 몇 센치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면 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18세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상을 반영한 개혁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개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백성들은요, 군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추진했던 개혁이 바로 뭐냐면 균역법. 이 당시 이미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1년에 군포 2필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2필도 무겁다라고 해서 한 필로 줄여준 거. 여담이지만 영조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무술이 출신 후궁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가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이미 몸소 사가에서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절대 음식 화려하게 안 먹고요. 옷도 검소하게. 조선의 왕 중에서 제일 오래 사셨어요. 80 넘게까지 사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선의 형벌 중에서요, 되게 무서운 형벌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완화시켜줘요. 대표적인 게 압슬형.
이순신 장군의 엄마가 받았던 형벌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았을 때 압수령이라고 하면 도자기 같은 거 깨가지고요 바닥 밑에 깔아줘요. 그리고 사람의 무릎을 꿇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무릎 위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돌 같은 거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거운 형벌들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사형수는 3심제를 통해서 사형 결정을 내리게 한다거나 형벌을 완화시켜줬다. 그 다음 예전에 우리가 신문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신문고를 부활시켰더라. 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문물 정비를 위해서 책들을 편찬하는데 그 책들 중에서 속 머시기 시리즈들이 나와줘요. 표현이 좀 그렇죠. 속 머시기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속편처럼요. 책 앞쪽에 속자 들어가면 이전에 있었던 버전에다가 추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추가 버전. 이게 속 머시기 버전.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있었잖아요. 경국대전이 15세기 말에 만들어졌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추가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속대전. 국조오례라고 해서 나라의 중요 행사들 있잖아요. 그 행사의 절차를 명시한 책이 이제 국조오례인데 그것도 속오례의. 병장도설이라고 하면 뭔 것 같아요? 병장도설. 병서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서적인데 그것도 속병장도설을 편찬합니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동국문헌비고가 있어요. 동국문헌비고라면 동국, 우리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동안 여러 가지 관습들,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역사상에서 여러 가지 풍습들. 그런 거 시대적으로 다 총정리해둔 일종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열어보면 예전에 삼국시대는 이런 식으로 결혼했어? 이런 식의 행사가 있어서 쫙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대백과사전을 이 시기 때 만듭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옮기겠습니다. 정조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영조와 정조는요, 시험에서요, 섞어 나와요. 정조를 물어볼 거면서 영조 거 쓱 집어넣고요. 영조 거 물어볼 거면서 정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한 팀이에요. 완벽하게 비교시켜 두시고요. 자, 그 비교의 시작은 탕평책. 영조는 온건한 사람들 등용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실패로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11살 때 맞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지금 각 붕당에는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온건파들 위주로 등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생각하기에 각 붕당의 이 강경파들, 나름대로 요 이론가들 있잖아요. 이 이론가들을 배제를 하고서는 붕당의 싸움을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똑똑해진 상태로 저 붕당들의 강경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요 사람들 난 내 앞에 데려놓고 그들끼리 싸우는 거 견제시키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입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붕당 간에 각 붕당 간의 시시비비를 직접 내가 가려보겠다. 니들 내 앞에서 싸워. 내가 직접 옳고 그른지 가려주겠어. 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탕평책을 준논탕평이라고 합니다. 준논탕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아마 검색어에 넣으셔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이건 왜 검색에도 안 나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어렵죠. 근데 뜻만 이해해 두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강경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론에서도요. 정치 들어오게 되고요. 소론에서도 들어오게 돼요. 단 조심할 건요.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노론 안에서 또 나눠져요. 왜 나눠지냐면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시파라고 하는 세력들은 사도세자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입장이 시파예요. 벽파는 사도세자가 잘못했으니까 영조가 자결하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벽파 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정조는 시파를 등용했겠습니까? 벽파를 등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시파인 거죠. 자기 아버지 죽음이 당연한 거야.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벽파는 빼고 노론 시파 쪽에서 이제 나름 좀 중심 세력들 그들을 등용하고 소론에서도 등용을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남인에서도 등용을 합니다. 경신기사 갑술. 마지막 갑술. 경신기사 갑술. 갑술 한국 이후로 남인들은요. 정치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저기 지방에서 다 자기 고향에서 학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남인도 들어와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남인이요. 채제공이라고 있어요. 거의 처음 들어보셨죠? 정약용은 아십니까? 예, 당연히 아실 거예요. 바로 이들이 남인 출신이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가 너무나 사랑해서 화성을 건설할 때 그 화성의 뭐 거의 총책임자였던 거죠. 그런 역할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인 건 채제공에서 보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연세가 50대, 60대 정도 된 노신하였는데 정조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등용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조가 추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이 채제공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막 해서 우리 붕당은 이런 입장이고 막 하게 되면 왕이 딱 그거 보고 너가 이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정조는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규장각을 설치해요. 여러분, 규장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왕실 도서관으로서 책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왕이 인정하는 신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정책 연구하고 제안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조선에서 서얼이라고 하는 세력들 알죠? 아버지가 양반이지만 엄마가 첩이어서 양반으로 대접 못 받는 사람, 중인 신분이었던 이 서얼들 있잖아요. 이 서얼들 같은 경우는 문과 시험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규장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름 기억하세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지금 바깥에 소리 들리는데 제 소리가 더 크게 할 거예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되셨습니까? 예.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떡하죠? 자,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등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초계문신제는요, 신하들 중에서요, 당하관들 있잖아요. 이 당하관 중에서 37세 미만이었던 나름 젊었던 관리들 있잖아요. 이 관리들을 직접 왕이요, 매달 시험도 보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게 바로 초계문신제. 그러니까 왕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측근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한 거죠. 자, 장용영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장용영이라고 하면 왕실 친위부대예요. 왕의 친위부대. 우리 분명히 지난 시간에요.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오군영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 서인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노론이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에게 맡겨둘 수 없어. 실제로 정조는 몇 번에 걸쳐서 목숨을 위협다 받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왕실 친위부대를 별도로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화성을 건설합니다. 자, 지금 경기도 수원에 가면 있죠. 화성은요, 지금의 세종시와 똑같습니다. 세종시. 어떤 정책 판단에 의해서 만들었던 새로운 신도시가 되겠고요. 그 신도시가요, 복합신도시예요. 지금 화성 가보시면요, 지금도 보존이 정말 잘 되는데요. 제 걸음으로도 화성 전체를 그 테두리, 성곽을 다 걸으려면요, 한 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걸음은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크죠. 그 대단히 큰 화성 안에 임금이 행차했을 때 잠시 머무르는 행궁도 두고, 장용영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두고,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요. 물도 흘러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능도 되고요. 상업 기능도 되는 일종의 복합 도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야, 한양에서 어찌됐건 그래도 노론들이 권력 잡고 있잖아요. 나 거기 싫어. 아버지 무덤도 이쪽으로 옮겨왔으니 수도도 이쪽으로 옮겨가고 싶어. 이러면서 만든 것이 화성이 되겠고, 이때 정약용이 여기서 거중기 써가면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화성에 자주 갑니다. 이걸 바로 이제 화성능행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럼 이제 화성을 가려면 창덕궁에서 한강 건너와서 수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한강을 건너올 때 다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들을 쫙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배다리. 배다리.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도 남아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요, 정조가 이렇게 이제 행차를 떠납니다. 그럼 행차를 떠날 때 되면 그 행렬이 되게 길겠죠. 그것도 자주 갔거든요. 이때 백성들 중에서 왕에게 뭔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꽹과리라는 칭을 막 칩니다. 그럼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들어줬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격쟁이라고 그래요. 격쟁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중간에 걸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요, 상언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요. 상언, 윗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뭔가를 제안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정조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 영조 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화성을 자주 갔기 때문에 격쟁이라는 이런 방법 통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이제 제대로 들으려고 했었고, 자, 그다음 우리 조선에서 16세기 되면은요 사족들이 향촌 지배 강화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정조 시기 때요 수령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수령에게 많은 권한을 밀어주면서 사족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밀어줬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그 팩트 자체만 기억을 하세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규장각에서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이는 내용은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정치가 추진되는데 개혁 정치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도 봤지만 서울들 차별받았었는데 그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했어요. 누가 있다고요? 유득공, 박제가, 이덕모. 유득공, 박제가, 이덕모. 이름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노비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예전에 비해서 완화시켜줬다. 이게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금난정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요. 조선에서 원래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만 장사 가능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서 수도 한양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종로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봤더니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시전들 있죠?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곳곳 중간중간에요. 시전이 아니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들고 오거나 이렇게 뭐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가져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난전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점상이래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너희들만 장사할 수 있게끔 특허권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난전들, 장사했을 경우 그 난전 장사 못하게 막아주는 권한을 인정했었어요. 이걸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난전권을 시전 상인들한테 인정을 했더니 이들이요. 난전만 만나면 무조건 이걸 다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후기는요. 그러니까 빛과 근일이 항상 같이 있어요. 농업이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렇다고 농민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어서 3만 달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는 예전보다 계속 상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느냐? 아니요. 그 안에서 빈부격차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중에서도요. 부유한 농민도 있지만 정말 쪽박차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소작농들 있잖아요. 아주 영세한 농민들. 소작농. 이러한 사람들도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몰락하는 농민들은 농사 지려니 땅도 없고 빌려서 농사 짓더니 양반들 그 꼬장꼬장하는 거 짜증나니까 그냥 나는 그럼 땅도 없으니까 저기 한양 같은 도시에 가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장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거조차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장사하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정조가 생각하기에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시전 상인들에게 주는 특혜 제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시전 상인들은 결국은 이런 권력가들에게 뒷돈 대주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금난전권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단 조심하실게요. 금난전권 모두 다 폐지한 건 아니고요. 이 시전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 됐던 그 상인 세력도 있어요. 육의전. 뭡니까? 무명을 비롯해서 옷감 4개 종류랑요. 그다음에 어물이랑 그 다음에 종이를 팔았던 유기전 있잖아요. 그 유기전을 빼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금난전권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시험 문제에서요. 모든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시켜버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유의전을 제외하고. 교재 보니까 유기전 안 나왔는데요. 예,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경제 파트에 들어가면 그렇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이 시기 때도요. 문물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대전통편. 이거 법전이에요. 바뀐 법전을 이제 담아둔 거죠.
앞서선 속대전이라면 여기는 이제 대전 통편이라 새로운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동문휘고라고 해가지고요.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말합니다. 외교 문서들.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주고받았었던 외교 문서를 쫙 정리한 거. 탁지지라고 해서요. 호조의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적어둔 책.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일 진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러한 책 이름들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읽어본 것도 아닌데 이름들만 자꾸 나열해서 죄송한데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를요. 탕평책과 개혁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내용을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이제 개혁 정책 이후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습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164페이지가 되겠고요. 정조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일단 세도 정치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정치 일단 중심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왕권이 너무나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권세 가문 있잖아요. 세도 가문 이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까? 왕비 집안. 그래서 우리가 외척 세력 이렇게 불러줘요. 자, 이렇게 이제 외척 세력들이 바로가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린 왕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정조의 아들 순조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정조도요,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근데 순조도 마찬가지예요. 순조 11살 때 정조가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11살에 이제 비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워낙 순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대왕드비마마, 영조의 계비가 권력을 잡는데 그분이 누구냐? 정순왕후예요. 근데 이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요, 어느 쪽 세력이냐면 노론, 그 중에서 벽파 쪽이에요. 벽파가 누구였습니까? 사도세자가 죽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 사도세자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쪽인 거죠.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정조 살아있을 때 정조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겠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조가 살아생전에는 별로 이렇게 그 발톱을 들이내밀고 있지 않았다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확실한 발톱을 확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노론 벽파들 다 등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조가 그동안 추진했던 계약도 다 뒤집어버려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장용영 혁파시킵니다. 규장각은 아니에요. 규장각은 그 이유도 존재하는데 장용영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친위 부대였던 장용영 없애버리고요. 정조의 사람들도 제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이 당시 죽은 건 아니고요. 귀양을 갔어요. 왜 갔냐? 정조 때 지금 들어왔던 사람 중에 노론, 시파 쪽 있었죠. 소론 있었죠. 남인 있었죠. 근데 이 남인 사람들 중에서요.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인들은 그 전에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중앙정치에 못 나가는 대신에 지방에서 계속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천주교 책들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 출신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정약용의 집안도 그런 거예요. 정약용 형, 동생, 정약용 선생의 매형,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정조 세력을 제거하려고 딱 보니까 그들 중에 천주교를 믿고 있는 남인 사람들이 많더라. 아, 그러면 대놓고 정치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 들어갔어요. 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유박해라고 불러줍니다. 신유박해. 천주교 이야기 나오면 박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신유박해. 권력 잡자마자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형이 그때 처형이 됐고요. 매형이었던 이승훈이 있어요. 이승훈 나중에 천주교 공부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최초로 세례를 맞은 사람인데 그 이승훈도 죽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요. 유배 가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목민심서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가지입니다. 신유박해를 통해서 정조의 측근들을 이제 제거를 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용영을 없애버렸다. 근데 이들의 권력 잡은 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는 순조의 이제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은 안동 김씨. 자, 그래서 세도 가문 중에서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순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좀 안정시켜놔서 자기 아들 때는 다시 왕권이 좀 강화되는 모습을 가지길 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왕세자 시절 때 죽습니다. 그러면서 순조 이후에 그의 어린 손자, 8살밖에 안 된 손자가 왕이 돼요. 그가 헌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왕의 장인어른이 권력을 잡겠죠? 이때 왕의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조만영입니다. 그래서 풍양 조씨 집안에서 권력 잡았어요. 자, 그런데 헌종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양 조씨는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왕족은 왕족인데 되게 허수아비 같은 왕족이 없을까 물색을 합니다. 이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강화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제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역적이라고 몰려가지고요. 그의 아버지 형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왕족인 걸 이제 감추고 그냥 하루하루 농사짓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양조씨 입장에서는 딱 입맛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바로 철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9살에 왕이 되었으나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했더라. 당연히 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눈 가리고 나 잡아봐라 이것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철종 시기가요. 세도 정치계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내포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날 거예요. 또 이 시기 때 동학이 창시가 돼요. 우리 땅에서 등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같은 경우도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등장했던 게 그만큼 철종 시기 때 세도 정치의 문제점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안동 김씨 집안에서 또 왕비 배출하면서 권력을 잡아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 3대 60여 년간에 걸쳐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는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기 때 각종 폐단들이 나오겠죠. 문제점 양산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그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정치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 붕당? 이제는 붕당 안에서도요. 누구만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냐면 서인이었어요. 또 서인 안에서도 노론만 권력을 잡고 있죠. 뭐 예전에는 탕평파다 아니면 비탕평파다 그들 간의 견제와 비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구도도 사라진 거예요. 노론. 또 노론 안에서도 왕비를 배출한 일부 세도 가문.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 같은 경우는요. 주로 살고 있는 게 서울. 서울은 항상 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원, 화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이제 경화 세력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봤을 때도 노론하에서 일부 가문에다가 살고 있는 지역도 봤더니 서울과 수원 일대. 그 지역적으로도 폐쇄적인 거죠. 이런 소수 세력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정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숙종 시기 때 일당 전제화보다도 더 심해지는 이런 형국.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 육조, 의정부, 또 뭐가 있을까요? 승정원 이런 기능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어디에서? 비변사에서. 철저하게 여기에서. 또 이럴 때는요. 뭐 조선의 이제 품계가 1품에서부터 9품까지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2품 이상. 2품 이상 관리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공직에 나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공직에 지금 대한민국도 9급 공무원에서부터 이제 1급 공무원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요.
4급이다, 5급이다 되면 이제 사무관, 서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과장이 돼요. 한 과를 꾸려나가는 과장이 되는데 과장 정도만 되면은요. 어떤 정책, 국가 전체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정책을 제안도 실제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공직관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철학 이런 걸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또 그 위에 계시는 이제 국장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실장 이런 분들이 그래 여기 과장들이 한번 정책을 제안해봐 라고 좀 더 자유를 많이 주게 된다면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역량도 더 커져가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좋은데 아니 야 과장 아무것도 제시하지 마. 너희들은 우리가 내리는 명령만 해. 국장도 그런 거 하지 마. 실장이 내리는 명령만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할 수 있고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건 실장 위에서만 하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다 따라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과 발만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공직사회가 폐쇄적이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같은 경우는 2품 이상 되는 관리들에게 권력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하부 조직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기능이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사회는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그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요. 소론도, 남인도,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부유한 농민도, 대상인 집단도 그들을 정치판에 등용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제가 문란해져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세도 가문들한테 돈 좀 줘가지고요. 과거 합격을 보장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직을요. 사고 파는 행위. 이걸 바로 매관 매직이라고 합니다. 뭐 사또자리 같은 경우는 한 10,000냥에서 30,000냥 정도 주고 사또자리를 사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직에 나아갔으면 당연히 내가 돈 들인 만큼 뽑아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백성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았어요. 삼정의 문란이 뭔지는 조금 궁금하시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일단 명칭만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삼정의 문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뭐 한다고요? 폭발한다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때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철종식이라고요. 이해되실까요? 세도 정치기는 이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치 모습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치는 끝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호란 이후에 대외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대외관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나라와 관련된 대외관계. 우리 호란 이후에요. 일단 우리 사회에 기본 깔렸던 게 어떻게 우리가 저 오랑캐들한테 질 수 있지? 그래서 테러를 키워서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문화적인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북벌론이 나왔었죠. 그 북벌론이 아주 한참 추진됐던 게 효종 시기. 그리고요, 효종 이후에 숙종 시기 때도요, 일부 추진됩니다. 윤휴에 의해서 일부 추진되긴 합니다만, 뭐 이제 성공하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면서는요, 청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건 어렵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세인 청나라와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자. 북학론, 이게 주장이 돼요. 양반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학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청나라와 교류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상주의 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북학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청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청나라와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조금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나라를 세웠던 건 만주족. 만주의 기원은 여신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위쪽에 살았죠. 여진족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에게 있어서 이 만주 땅, 간도 땅, 이 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궁궐 만들고 사람들이 막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시작된 땅인 거니까 되게 귀한 땅이야. 사람 살지 마. 라면서 여기를 이제 막아둔 거야. 빈 땅으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요, 이 땅은
압록강만 건너면 있는 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가서요. 농사도 짓고요. 인삼도 재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되게 중요한 우리의 시작이 된 땅인데 자꾸 조선 사람들이 넘어오네. 조선아, 우리랑 국경 문제 좀 논해볼까? 협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백두산 정계비에 건립됩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뭘 결정을 하냐면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문을 딱 세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들 간에 이제 국경 분쟁이 좀 종료가 됐는데, 하나 기억하실 건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설립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숙종 시기예요. 숙종도 은근히 나오는 게 좀 많이 있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건립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가요.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이제 우리한테 19세기가 될 텐데, 우리나라 농민들이요. 세도정치 시기 때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다.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서 여기 가서 땅이나 개척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그 땅을 이주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또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제 뭐 다시 또 청나라 땅인 건지 우리 땅인 건지 논란이 있게 되는데 그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간도 지역, 백두산 위쪽 지역 있잖아요. 이 간도 지역을 어느 나라 땅으로 볼 것인가? 이제 간도 기속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도 기속 문제의 중심이 되는,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토문강의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요. 이 토문강은 이렇게 내려오는 송화강이 있거든요. 그 송화강의 지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 그걸 연결시킨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요. 반면 청나라에서는 토문강, 그건 두만강이야. 그러니까 조선에 있잖아.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 여기까지가 니네 영토야.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 여기 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이 1897년 고종이 나라를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도 우리 대한제국은요. 여기 우리 땅 확실하거든. 이거 토문강은 이거 송화강 지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계속 살게끔 할 거야. 이러면서 이범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범윤, 이 사람을요. 간도관리사로 파견도 했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권력들이 뺏겨가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1905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게 을사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외교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빼앗아간 외교권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1909년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간도 협약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야, 청나라야, 내가 계속 그 간도 땅 갖고 싶은데 국경 문제로 지금 두 나라가 시끄럽지?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간도 땅 니네한테 넘겨줄게. 단, 너희들은 일본에다가 요 만주 지역 철도 우리가 세울 거니까 그 철도를 세울 수 있는 부설권 넘겨줘. 이렇게 합니다. 안봉선이라고 하는 철도 부설권, 그것을 일본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간도 지역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 땅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게 흐름을 타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숙종에서 백두산 정계비 출발을 해가지고 대한제국 시기 때 간도관리사 보낸 거, 간도협약 1909년 체결된 거, 요 3단계 흐름을 잘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조선 후기 때 대외관계사가 나오면 이번에는 일본이랑 관련된 게 나와요. 자, 일단 우리 외란 끝나고요. 바로 직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야, 더 이상 니들과는 국교 안 해. 국교 단절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요.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됐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거의 끝날 때쯤 있잖아요. 이 끝날 때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해요. 에도 막부. 에도가 일본의 도쿄거든요. 이 도쿄를 근간으로 한 무사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교류 계속하자. 다시 국교를 재개하자. 이런 걸 계속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왕이 선조거든요. 그 선조가 어느 정도 이제 내부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 교류하겠어. 특히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이 당시 때 끌려갔었던 많은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포로를 송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조 시기 때 교류를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에서부터 광해군 시기까지는요. 단순하게 문물 교류 이런 거보다는 파견을 뭘 하냐면 끌려갔었던 우리 포로들 되돌아오는 그런 목적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들을 바로 쇠한사라고 합니다. 그 쇠한사의 대표적인 인물 한 번 말씀드렸어요. 유정, 사명대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정이 가서 그때 한 3,500여 명 정도 데리고 오고요. 총 쇠한사가 파견된 게 몇 번 가냐면 3번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7,000여 명 넘는 우리의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줄 건 그때 광해군 시기 때요. 광해군이 집권하자마자 대마도와 그러니까 그 스시마섬 있잖아요. 거기와 이제 교류를 재개하는데 그러면서 체결되었던 것이 기후약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부산포에서만 교류할 거야. 일본에서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 무역선은 1년에 20척 이렇게 제한을 두었던 기후약조가 광해군 시기 때 체결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요. 인조 있잖아요. 인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 우리 공부했었던 순조 있죠. 순조가 몇 세기 왕입니까? 19세기. 그래서 여기 19세기 일단 초까지입니다. 초까지는요. 이제 세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사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교류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전체 기간을 한번 보시면은요. 선조 시기부터 순조, 요 초창기 때까지 전체 기간이 얼마냐면 약 250여 년입니다. 그리고 세한사 3번 들어갔죠. 통신사 9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몇 번이냐면 12번. 12회에 걸쳐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라고 불러주는 건 여기 세한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면 일본에서는요. 국왕사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분 배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류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에도 막부에서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보낸 거야. 특히 에도 막부에서는요. 그 막부, 쇼군, 막부의 최고장을 쇼군이라는데 그 쇼군이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이 바뀔 때 뭔가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라든지 왜 우리 지금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막 미국 대통령이 축하 인사 좋습니다. 그런 거 꼭 9시 뉴스에 나오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거에 미국 대통령이 축하 전화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남의 나라에 축하할 만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 줬다는 거 꼭 9시 뉴스 중요할 때 방송을 해요. 그게 왜? 그만큼 이제 우방국들도 인정해주고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싶어 했던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쇼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도가 어디라고요? 도쿄. 일본의 중심부인 도쿄까지 가서 정말 국빈 대접을 받았대요. 한 번 가면 400~500명 정도 가는데 엄청난 인원수잖아요. 그 엄청난 인원수가 가서 대접받고 특히나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문화 흐름이 대륙에서 바다로 나가는 쪽이에요. 대륙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달된 문화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은 이 통신사를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되셨어요? 반면에 일본에서 보는 이 국왕사 같은 경우는요. 한양 못 옵니다. 어디까지만? 부산까지만. 동네까지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차이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꾸 뉘앙스에 두 나라가 교역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문화를 전파시켜 주기도 하고 외교적인 안정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근간에는 얘네가 너무 원해서 우리는 도쿄까지 갔어. 이런 걸 자꾸 뉘앙스를 깔아줘요. 역사, 국사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이제 교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도요,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게 4,500명 오는 사람들 다 먹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극진한 대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에 대한 반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초가 되면은요, 국교가 단절이 돼요. 자, 이유를 물어봅니다. 일단 일본에서 내부 반발. 중국의 사신들보다 어떻게 조선에서 오는 통신사가 더 대접받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내부 반발이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일본에서 그 당시 국학운동이 일어나요. 국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 나라의 학문에 대해서, 그게 땅이 될 수, 지리가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국학운동이 펼쳐지면서 자꾸 이렇게 조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런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정세의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지금 이제 19세기 초인 거죠. 19세기 초가 되면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껄떡거릴 때예요. 아시아에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 우리는 서양과 교류할 게 없어.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체질 개선을 하는데 이걸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유신, 새롭게 확실하게 바꿔버렸다. 신분제도 없애버리고요. 정치도 입헌군주제 이러면서 헌법도 만들고요. 왜 전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공장도 세우고요. 나중에 철도까지 만들어요. 1870년대. 우리는 1870년대라고 하면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고종이 이제 막 다시 직접 통치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벌써 막 철도까지 깔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빠르게 발달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젠 우린 예전의 일본이 아니야 이러면서 조선의 문호를 똑똑 장사하자라고 두들깁니다. 근데 조선은 그런 외부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희들 관심 없거든? 꺼져. 아니, 너희들 뭐 지금 외교문서 왔는데 너무 건방지거든? 꺼져. 계속 이렇게 갑니다. 자, 결국 일본 내부에서 조선이 지금 순수하게 문호를 개방하지 아니한다라면 그냥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복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바로 정한론이라고 해요. 한반도를 정복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언제 1876년 일본 애들이 운요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해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들과 국교가 단절되었는데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자, 역사를 너무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뭘까?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요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절됐다가 재개됐다가 다시 단절되는, 그리고 다시 또 재개되는 그 흐름들 있잖아요. 요 흐름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개화기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운요 사건이 뭔지, 강화도 조약이 뭔지 또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안 될 때는요, 계속 스며드는 작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어두시고 다음에 또 얘기 계속 역사는 연결돼 있거든요. 그때 그거구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요, 숙종이 있었잖아요. 이 숙종 시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숙종 시기 때 안용복이라고 하는 어부가 있어요. 근데 이 어부가 어디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었느냐? 이 울릉도 있잖아요. 이 독도까지, 이 근처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일본 배들이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용복이요, 일본 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을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어를 좀 했나 봐요. 거기서 당당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일찍이 우리나라 땅이다. 그런데 왜 일본 배들이 와서 여기서 물고기 잡느냐? 그건 니네가 잘못된 거거든? 따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한번 풀려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근에 가서 물고기를 또 잡았는데 또 이번에도 일본 배들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요, 잡혀간 게 아니라 안용복이 직접 관리가 아닌데도 관복 입고 가서 따집니다. 다시는 니네 우리 울릉도 독도 쪽에 와서 물고기 잡지 마! 확실하게 따졌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알았어. 다시는 우리 사람들 거기 가서 물고기 안 잡도록 잘 단돌이 할게 라고 약속을 해줘요.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독도 이야기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숙종 시기 때 안영복이 일본에 직접 가서 독도 지역은 우리 거다라거나 확인을 받아왔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냅니다. 되셨어요? 일단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외관계 변화 쪽에서 쭉 나와 있었고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교재 168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전개를 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조선 후기 정치 변동이 쭉 다 끝나게 된 거죠. 잘 따라오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치 이야기 멈추고요. 이 조선 후기 동안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부터 펼쳐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한 정치 부분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